그러면 미국이 2번, 3번 정도 인하했을 때 한국은행이 한 번 내립니다. 한 번 내리면 이제 시장에서는 박수를 치겠죠. 드디어 왔어. 이제 올 것이 왔다라고 해서 집주인들은 매물을 좀 회수할 가능성이 있고요. 집을 사려는 분들은 마음이 좀 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안 들어가면 앞으로 금리 더 내리면 집값이 더 오르는 거 아니야? 들어갑니다. 반등은 합니다. 이 반등이 중요한 포인트는 대세 상승이 될 수 있느냐는 좀 다른 관점입니다. 이번 시간엔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줄 김인만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현재 상황을 과거 흐름으로 좀 비춰봤을 때 어느 정도 단계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현재 상황이 이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최근 뉴스 보면 뭐 바닥 찍고 반등 아니냐라는 뉴스도 나오는데 부동산원 통계 결과를 보면 이제 서울하고 지방이 조금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서울은 뭐 상승 전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변동률이 0.01%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합 흐름이고 네. 이제 기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숫자를 볼 때는 기준을 봐야 되는데 기준은 어디도 들어오냐.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 12월을 기준으로 둔다면 그때보다는 좋아졌다. 그렇죠. 우리 네. 좋아졌다는 표현보다는 좀 위로 올라갔다. 좀 상승 가까이 갔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작년 8월 기준에서 본다면 네. 지금 오히려 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과 비교하면 그렇죠.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안 좋아졌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금이 반등이다, 좋아졌다라는 표현을 쓰려면 11월 기준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8월 그렇죠. 기준에서는 또 맞지 않고 2020년, 2021년 기준에서 비교해 보면 터무니없이 좋지 않은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냉정하게 보자면 그냥 보합 흐름입니다. 보합. 매도자, 집을 팔려는 매도자와 집을 살려는 매수자 간의 줄다리기 게임인데 네. 이게 균형이 깨져야 어떤 한쪽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늘어나거나 네.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지금 서로 지기 싫어요. 내가 왜 매물은 내놓지만 가격은 안 떨어지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자, 네. 집주인 입장에서는 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진 않습니다.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 앞으로, 네. 라고는 생각을 하면서도 많이 떨어지지도 않을 것 같아. 왜? 기준금리가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는데 네, 금리 내려가면 이제 앞날이 보이는데 굳이 내가 지금 어렵다고 금매물 팔지 않을래. 진짜 힘든 사람들은요. 금매물 거의 다 팔았습니다. 2022년 12월 작년 상반기에 팔았기 때문에 지금 매물을 내놓고 있는 집주인들은 그냥 한번 내놓고 6개월, 1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금매물로 팔 이유가 없는 거고요. 집을 사려는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내가 기다렸는데 2015년에서 네. 2021년 그 상승기도 어떻게 보면 약간 놓쳤고 또 금매보다도 좀 올라 있는 상태고. 그렇죠. 네. 2022년 말 2023년 초에 1차 하락이 있었잖아요. 그때 샀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또 그때보다는 집값이 좀 회복을 했습니다. 아쉽죠. 그때 샀어야 되는데 한 번 더 기다리면 또 조정이 되겠지. 금리 내릴 것 같지만 뭐 그게 얼마나 빨리 내려갈까? 그렇죠. 지금 집값 가장 중요한 거는 부담스러워. 지금 집값에 대한 우리가 집값 인플레라고 하는데 지금 집값이 사실은 우리 소득 대비 따라가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매수자들은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그냥 줄다리기 보합 상황인데 상황에 따라서 뭐 조금 내려갈 수도 있고 조금 올라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일부 뉴스에서는 이제 막 상승이다 하락이다 막 호들갑을 떠는데 일단은 지금 호들갑 들 상황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수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등락을 했을 텐데 그럼요. 지금 이제 뭐 작년, 재작년 이렇게 좀 하락을 하면서 조금 보합인 상태인데 네네. 그런 수준에서 봤을 때는 뭐 이게 이제 어떤 수준 단계 이렇게 이게 이제 그럼 흐름을 좀 더 길게 보겠습니다. 네. 근데 2, 3년이 아니라 좀 더 길게 본다면 네. 저는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때로 좀 돌아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2008년, 2009년도 시점에서 보자면 집값이라는 거는 흐름이 있거든요. 네네. 장기적으로 우리가 우상향한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우상향이 어떤 의미냐면 자, 지금 시점에서 10년, 15년 후의 집값을 보면 올라가 있다. 네. 지금보다 올라가 있다가 장기적인 우상향입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집값은 불패 신호. 계속 올라가. 계속 오른다. 네. 라는 그런 잘못된 신호를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장기적인 우상향이라는 게 불패 신호가 아니고 좌표를 찍으면 올라가 있는데 그 중간 과정을 보면
한 서울 기준에서는 한 5년에서 7년 집값이 올라가다가 또 3, 4년 집값이 좀 조정이 되다가 이런 흐름을 보입니다. 네네. 근데 아무래도 상승 폭이 좀 크죠. 상승 기간도 더 길고요. 그러면 네. 한 번 상승기를 타면 2배 정도는 올라갑니다. 내려가면 한 30% 정도 조정이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뭐 희소성 네. 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네. 일본은 뭐 한 30년 동안 그냥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다시피 한 나라지만 우리나라는 기본 3% 이상의 인플레이션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얘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 기자님도 네네. 승진하지 않고 네.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제 월급을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같은 과장이라도 같은 부장이라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저는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10년 전에 5천만 원 하던 분이 네. 지금 한 8천만 원 한다 연봉이. 그러면 그게 올랐는 게 아니라 저는 인플레이션 방어했다라는 맞아요. 표현을 네. 쓰거든요. 네. 실제로 써보면 생활이 윤택해지지 않았습니다. 연봉이 그렇죠. 실제로 2배 올라도 네. 왜 돈이 안 모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실물 자산인 부동산은 화폐 가치 하락이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10년 전에 10억과 지금 10억은 가치가 다릅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10억 원이 그 명목 가치 10억 원이 10년이 지나면 명목 가치는 10억 원인데 실질 가치는 7억 4천만 원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실물 자산인 부동산이 13억, 14억 가는 건 사실은 인플레이션 방어를 한 거지 네. 이걸 올랐다라는 올랐다고, 표현을 쓰기는 네. 어렵습니다. 거기에 이제 서울의 희소성 또 우리가 또 많이 선호하는 투자 자산이다 보니까 10억이 20억 가면은요 말은 10억 벌었다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 방어에 우리 기회비용도 있잖아요.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도 생기는데 그쵸. 그러게 또 취득세 또 종부세도 내야 되고 재산세도 내야 되고 대출이자 내고 하면 실제로 10억이 올라도 실제로 내 손에 쥐는 실질적인 이득은 한 4억, 3, 4억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양도세까지 감안하면 그런 측면을 따져본다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그렇게 좀 봐야 되고 타임머신 타고 2008년, 2009년도로 돌아가 보면 네.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집값이 많이 오르면 사실은 조정이 돼야 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차면 기울고 기울면 다시 차는 게 세상 이치거든요.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천정부지 올랐어요. 그러면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이 됐고요. 약간 버블이 생겼죠. 오버슈팅이 됐다는 얘기인데 반드시 조정기를 거칩니다. 이 조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화폐 가치 하락이 반영이 되는 방법. 그냥 10년이 지나면 10억이 그냥 실질 가치가 7억 4천만 원으로 떨어지니까 감안해버려도 집값이 안 오르면 사실은 마이너스거든요. 네. 두 번째 방법은 조정이 되다가 하락을 하는 방법. 2008년도에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2008년 말, 2009년 미국의 영향으로 갑자기 충격이 오니까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2009년 하반기에 다시 반등을 합니다. 네. 반등을 하는데 계속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습니다. 2009년에서 2012년까지는 딱 지금 같은 분위기. 이거 좀 올랐나 싶으면 또 살짝 떨어지고 네네. 떨어지나 싶으면 살짝 올라가는 이런 등락을 거듭하는 보합이 3년 정도 이어졌고요. 2012년도에 2차 하락이 옵니다. 2차 하락. 기간이 좀 있었네요. 기간이 있었습니다. 2차 하락이 올 때 아마 강남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때는 뭐 2차 하락이 올 때도 좀 어처구니 없이 오긴 했는데요. 대외적인 어떤 영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이런 영향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피로감이 좀 많이 누적이 된 것 같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앞서서도 우리가 버티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야, 금리 내리면 해결이 될 거야. 이 정도 1년, 2년 어차피 부동산은 장기 투자야. 그렇죠. 예. 가는데 자 1년 버티고 2년 버티고 3년 버텼는데요. 생각보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으니까. 바뀌지 않으면 네. 어떤 마음이 드냐면 굉장히 불안해요. 왜? 대출 이자는 계속 내고 있죠. 세금 계속 내고 있죠. 집값이 안 오르면 마이너스인데 불확실성.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야, 이런 식으로 계속 보합 흐름이 가면은 이거 문제가 되는데 대출 이자 너무 부담스러운데 결국에는 급매물로 팔게 되는데 그 시간이 과거에는 3년 정도 걸렸습니다. 3년 지나니까 저도 이제 그때 그 입장이었는데 3년 차 넘어가니까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뭐 대출 이자 나름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야, 이게 1년 더 버텨서 해결될 문제인가라는 불안감, 패닉이 오는 순간 이제 균형이 급매물로. 깨지는 균형이 깨집니다. 네. 근데 지금은 생각해 보면 2022년 12월 1차 하락이 왔었고요. 네. 2023년 작년이죠. 좀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이 그 상황인데 굳이 이 상황에서 내가 급하게 팔 이유는 없는 거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아마 보합 흐름이 1년, 2년 더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
진짜 금리가 내려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까? 네. 지금은 사실 금리 인하가 만능 열쇠처럼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되면 다 해결될 것처럼. 그게 왜 그 공식이 만들어졌냐면은요. 자, 집값이 많이 오르면 제가 조정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조정될 때가 됐는데 2022년 조정될 때가 됐는데 하필 그 시점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네.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급하게 올리니까 시장에서 가장 안 좋아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그 당시 분위기가 미국이 제로금리에서 5%까지 갔잖아요. 5.5%까지 가고 한국은행이 3.5%까지 갔는데 그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거죠. 와, 이건 뭐지? 큰일 났다. 야,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미국이 7%, 8%도 가겠는데 듣도 보지도 못한 자이언트 스텝, 그렇죠. 빅 스텝이 막 가는 거잖아요. 주담대도 뭐 8%, 9% 그렇죠. 상당금리가 8%, 9% 가니까 네. 거기서 멈출지 더 올라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급매물을 내놓으면서 이제 일차락이 온 거고 이제 안심을 했는데 마침 금리가 이렇게 무섭구나. 금리가 문제야. 금리가 집값을 내렸으면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오르겠지라는 공식이 딱 성립이 됐는데요. 자, 이제 금리가 언제 내려가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언제 네. 미국이 언제 내리고 한국은행이 언제 내릴지가 중요하고 한 번 내려서 그다음 저금리로 언제나 얼마나 빨리 내려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지금 보면 미국이 인하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말이 매일매일 막 달라집니다. 그렇죠. 주식 시장을 보면 뭐 이제 곧 인하할 거라는 보도도 나왔지만 또 아니었고. 예. 그렇죠. 이게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이게 하루가 다르게 오락가락하는데 지금 이제 뭐 기본적인 우리가 받아들이는 설을 보면 6월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할 거야.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 전에 두세 번 미국의 연준이 세 차례 정도 인하를 얘기했으니 6월에 한 번을 내려야 세 번을 내릴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6월에 내릴 거라고 이제 우리가 믿고 있고 미국이 두 번, 세 번을 내리게 되면 한국은행은 하반기에 한 번은 내릴 거야. 왜? 바로 내려갈 수 없는 이유는 기준금리가 지금 2% 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네. 실시간으로 미국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자금 유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이 두 번, 세 번 정도 인하했을 때 한국은행이 한 번 내립니다. 한 번 내리면 이제 시장에서는 박수를 치겠죠. 드디어 왔어. 네. 이제 올 것이 왔다라고 해서 아마 집주인들은 매물을 좀 회수할 가능성이 있고요. 집을 사려는 분들은 마음이 좀 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안 들어가면 앞으로 금리 더 내리면 집값이 더 오르는 거 아니야? 들어갑니다. 반등은 합니다. 네. 반등은 하는데 이 반등이 중요한 포인트는 대세 상승이 될 수 있느냐는 좀 다른 관점입니다. 대세 상승은 자, 우리가 야구를 보자면 1번 타자가 들어갔어요. 2번 타자 들어갔는데 3번, 4번 타자가 들어가려니까 야, 생각해 보니까 기준금리 0.25% 포인트 많게는 0.5% 포인트 내렸다고 해서 이게 저금리로 간 거야? 앞으로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는데 라는 불안감이 들죠.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탈출을 했는데 지금 시장의 반응을 보면 뭐 그렇게 큰 요동이 없습니다. 왜? 마이너스는 탈출했지만 저금리는 계속 가겠다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세 차례 인하하더라도 내년에 계속 내려서 저금리로 가느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다른 문제일 보입니다. 수도 있죠. 그러면 시장의 반응은 이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다시 또 보합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최악의 경우는 6월에 금리 안 내립니다. 미국이 안 내린다면 이제 우리는 또 패닉이 오죠. 야, 이거 뭐지? 미국이 금리를 안 내면 우리도 어떻게 할 올해 수가 안에 없는 안 될 건가요? 수도 있겠네. 예. 모든 건 이제 기대감에 움직이는데 기대감이 사라지는 순간 그 기대감은 불안감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네. 그 불안감이 커질수록 또 심리가 요동을 칠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맞고요. 그래서 올해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일단 금리 흐름에 따라서 반등을 하느냐, 패닉이 오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110 대책도 나왔었고 네네. 다양하게 이제 정부가 뭐 좀 부동산을 부양하려는 듯한 내용들을 많이 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그다지 집값 뭐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우리가 정책의 성격을 잘 봐야 되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규제 정책, 하나는 개발 정책.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규제 정책은 메커니즘이 그거죠. 집값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정부가 생각하는 기준선을 넘어서서 과열이 되면 오버슈팅이 되면 정부는 규제를 합니다. 왜?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민심이 좋아지지 않죠. 내 무주택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민심에 먹고 사는 게 정치권인데 네. 민심이 안 좋아지니까 규제를 해야 되죠. 집값 올라가는데 규제 안 하는 정부 보셨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대통령이 돼도 집값 올라가면 규제 저는 더 무섭게 할 겁니다. 아, 알고 있으니까 저는 더 무섭게 그렇죠. 합니다. 아무래도. 네. 반대로 집값이 떨어져요. 가만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원희룡 장관께서 지금은 아니지만 2023년에 2022년 기준에서 본다면 2022년 8월만 하더라도 집값 더 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막상 집값 떨어지니까 2023년 1월에 1.3 대책을 발표하면서 강남 3구, 용산구 빼고 규제 다 풀어줬잖아요. 그게 메커니즘입니다. 규제 정책의 메커니즘인데 규제 정책은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심리에 영향을 주고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왜곡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총선 앞두고 어느 정치권이든 정부든 여당이든지 간에 집값이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내려가는 게 좋을까요? 뭐 내려가는 게 좋겠죠. 그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죠. 내려가는 게 좋은 사람들도 있고 네네네. 내려가는 게 싫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죠. 저기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굳이 정부에서 그렇다고 해서 내려가는 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지해 줄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자극 안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냥 표만 얻고 싶어요. 네. 표만.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역만 콕 찍어서 좋은 걸 줬으면 좋겠어. 그게 개발 정책이거든요. 시장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또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이 개발 정책입니다. 그래서 규제 정책은 손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부가 이제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뭐 올해 뭐 여러 가지를 풀어줬다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면 올해 풀어준 거 없습니다. 뭘 풀어줬나요? 규제 지역 해제해 준 거 하나도 없죠. 토지 거래가도 아직도 뭐 그대로죠. 예. 뭐 재건축, 뭐 안전진단 이런 그거는 거는 작년부터 나온 이야기를 지금 그냥 이어서 하고 이제, 있는 거지. 예. 이어서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 총선을 앞두고 풀어준 건 아닙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개발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개발 정책 홍수죠. 뭐 GTX 연장, 신설, 네. 춘천까지 해주겠다, 천안까지 해주겠다, 뭐 내용들도 나오고요. 메가시티 이야기 나오고요. 최근에는 뭐 난리도 아니죠. 뭐 대개죠. 서울 서남권 대개죠. 되게죠. 서울 강북 대개죠. 뭐 어마어마한 개발 계획들이 마구잡이로 나오는데 이게 개발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책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GTX 연장되면 전체 부동산 시장이 막 자극을 받아서 올라갈까요? 그 지역에만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 GTX가 생기는데 싫어할 주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개발 정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집값을 부양하려고 하는 거야라고 우리가 오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부는 어느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싫고요. 많이 떨어지는 것도 싫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집값 떨어졌으면 규제 풀어줬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규제한 거고요. 지금은 보아버림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규제 정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신생아 뭐 특례 같은 그런 실제로 대출을 조금 도와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이거에 네네. 대한 영향은 없었을까요? 네. 신생아 대출은 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주택 시장을 부양시키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출산율 출산율에 대한 대책으로 좀 봐야 포커스를, 됩니다. 네. 그래서 특례보금자리 있었죠. 2023년에. 네네. 특례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움이 됐죠.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상당한 도움이 됐고 네. 노도강이라든지 서울 여러 지역들이 이제 혜택을 좀 많이 보고 덕분에 이제 반등을 하고 회복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는데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는 우리는 못 받잖아요. 뭐 다른 자격 요건도 안 되겠지만 일부만 받죠. 이게 아니 저리 대출을 받으려고 출산을 하는 그런 용기가 우리가 생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다. 신생아 대출이 이제 100이라고 본다면 대출을 받는 사람을 100이라고 본다면 신생아 대출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집을 살 때 받는 대출, 네. 우리 디딤돌 대출이라고 네네네. 하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버팀목 대출이라고 하는데 전세를 받는 분들도 신생아 대출 받을 수가 있습니다. 8대 2 정도 됩니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전세 대출이 20%, 집 살 때 받는 대출이 80%인데 집 사는 것도 이제 두 부류가 있죠. 새로운 집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네. 그 다음은 기존에 대출 받은 사람이 갈아타는 그 전환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더 많느냐? 신규 주택이 많지 않습니다. 100으로 본다면 신규 주택이 20, 네. 대출 갈아타기 대환 대출이라고 하죠. 대환 대출이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대환을 하면 조건이 훨씬 좋아지니까. 조건이 좋아지니까요. 네. 그러면 주택 시장의 부양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렇지가 않죠. 이거는 출산 정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주택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이 나온다면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신혼부부가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보다 강력한 저리 대출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대책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100 중에 20% 정도만 신규 대출에 어떤 효과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집값 부양과 큰 관계는 없고요. 오히려 정부가 이걸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극해가지고 집값 올라가면 또 어떡하지? 규제는 강남 3구, 용산구 빼고 다 풀어줬는데 지금 집값 다시 올라가면 아마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야, 어떡하지? 강남을 풀어줘야 돼? 라는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는데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민을 했는 것 같고요. 그냥 집값이 큰 폭으로 내려가는 걸 방지하는 브레이크 역할 정도. 20% 정도만 해도 충분해. 신생아 뭐 출산율도 올리고 집값 하락도 방지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을 쭉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이때 당장 이벤트가 이제 총선이었단 말이죠. 이 총선 이후에 집값이 당장 또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가 이런 전망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총선 이후에 저는 큰 변화 없다고 봅니다. 총선 결과가 뭐 결과에 따라 달라지지만 사실 총선 결과가 나오더라도 뭐 여당이 이길 수도 있고요, 야당이 이길 수도 있는데 저는 결과는 부동산하고는 관계 없다라고 제가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왜 단언할 수가 있냐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겠죠. 자, 첫 번째는 이제 야당이 이기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야당이 이기면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또 총선 전에도 과대 야당이었잖아요.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막 국회에서 통과시켜주는 정책이 있고 통과해주지 않는 정책이 있는데 총선 전에 통과시켜주지 않은 정책을 총선 지나고 통과시켜줄까요?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고요. 여당이 이제 과반이 되면 좀 변화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 3법 뭐 손볼 것 같고요. 뭐 해주기로 했던 뭐 취득세 또 뭐 세율 뭐 중과세 폐지하고 종합 부동산세도 뭐 좀 손 좀 대고 초과이익 환수도 손 대고 이제 여당이 되면 손을 대는데 이거는 부양 정책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보는 거죠.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 규제를 많이 했으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당이 압승하면 변화는 있겠으나 이 정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자극을 받고 움직일까?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극을 안 받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공약이 있습니다. 이게 국회의원 공약인데 공약 내용을 보면 이거 뭐 대통령 공약 같은 공약들이 나와가지고 일단 공약 내용 제가 살짝 한번 소개를 드리면 일단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공약을 내용을 보면 저는 양쪽을 다 비판을 할 건데요. 기본 내용을 보면 기본 주거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강력한 내용이 나왔는데 기본주택 100만 원 건설, 공공임대 300만 원 건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선 공약 같은데 진짜. 대선도 안 되는 이거는 황제가 나와도 안 돼. 아니 왜냐하면 100만 호가 우리가 이제 숫자에 좀 둔감해졌어요. 워낙 강력한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100만 호면은요 분당 신도시 10개를 지어야 되거든요. 기본 주택은 3기 신도시가 30만 호가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총력 투쟁을 해서 발굴한 게 3기 신도시잖아요. 3기 신도시가 한 25만 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00만 호가 되려면 3기 신도시 3개, 4배 정도를 해야 되는데 아니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온 힘을 다해서 3기 신도시를 겨우 했는데 지금 100만 호를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며 공공임대 300만 호는 저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나왔구나 열심히 하겠구나의 의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정책들을 보면 이제 뭐 출산 지원 대책들 뭐 현금성 지원 좀 해주겠다는 내용들도 나오고 전세 사기 피해자 좀 달래주겠다 공공에 매입해주겠다라는 일반적인 내용들이 나왔고요. 4차 산업혁명 뭐 너무나 좋은 얘기니까 뭐 그냥 국회의원하고 관계없는 뭐 그런 거고요. 지역 균형 발전 좀 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시장에 자극을 줄 만한 정책은 없습니다. 100만 호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100만 호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법을 만든다고 해서 100만 호가 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실현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한번 보도록 하죠. 여당 국민의힘은 국토 균형 발전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국토 균형 발전
중요하죠. 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지방의 중소도시가 MOU를 체결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는데 아니 MOU를 체결하면 그 인구 이동이 될까요? 구체성이 좀 떨어질 수 구체성이 있겠네요. 떨어집니다. 네. 실현 가능성이 네.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교통 인프라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개발 정책하고 맞물리는데 뭐 GTX 얘기도 나오고요. 철도 지하화 뭐 이야기도 나오는데 좋은 정책은 맞습니다만 뭐 이미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뭐 GTX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뭐 새롭게 더 나온 내용들은 없습니다. 철도 지하화 필요한데 역시 돈이 문제죠. 예산 문제.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맞아요. 시간이 많이 시간도 걸리는 많이 문제이기 걸리고. 때문에 네. 당장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 대책은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똑같이 나왔는데 같아요. 결이 좀 네.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이 좀 매입을 해서 공공이 적극적으로 어떤 뭐 행위를 해주겠다는 내용이고요.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 법이 문제야. 법을 좀 계약갱신 청구하고 뭐 전월세 상한제를 좀 손보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이렇다고 해서 저는 전세 사기가 예방이 되거나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다른 결로 좀 봐야 될 시장 영향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출산율 올리기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뭐 주택 드림 통장이라고 있는데 가입 기간이 만 34세인데 39세로 늘려주겠다. 이런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값을 자극하기에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저는 크게 자극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총선 이후에도 지금 같은 상황이 일단은 유지될 거다.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총선이 네. 어떤 국회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자극을 줄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네. 혹시 약간 이제 금리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총선 이후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좀 내려오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 금리랑 좀 지금 금리가 가장 별도로? 중요한 포인트죠. 네, 네. 앞서서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금리가 첫 번째 이제 변수라면 첫 번째 변수입니다. 6월에 우리 지금 6월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6월에 미국이 한번 내린다. 그때 한번 아마 박수를 치고 시장에서는 환호성을 지를 겁니다. 반등이 한번 있다는 얘기죠. 집주인들은 야 이제 시작이야. 기대감이니까. 부동산은 특히 매매 시장은 기대감에 죽고 사는데 이제 첫 번째 타자가 안타를 쳤잖아요. 와 이제 우리 이길 수 있어라는 희망을 가지기 때문에 반등 폭이 클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기대감은 이제 한국은행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하는 거는 됐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러면 올해 말이 될지 뭐 하반기가 될지 4분기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하면 또 한번 박수를 치겠죠. 그래서 2024년 시장을 보면 저는 큰 폭의 하락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엄청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보합 아니면 반등이 있는 양 강보합 정도가 가능히 한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이게 대세 상승이냐를 구분을 해야 돼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걸 혼재해서 사용을 하는데 반등과 상승은 다릅니다. 반등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승 거래가 되는 걸 반등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승, 소위 말해서 바닥을 찍고 상승을 했다는 건 5년에서 7년 정도 상승 흐름이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상승기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가야겠네요. 예. 지금 바닥론이 나오는데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한다면 올해는 반등할 수 있는데 2024년이죠. 5, 6, 7, 8, 9, 10.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지금 집값이 2배 정도 올라갈 수가 있느냐. 저는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